된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 전 국민에게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성공이란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성공이라는 개념이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국민들이 그 당시 정치권이냐 모든 어떠한 사람들과 뭐 김재규 씨가요. 뭐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떠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그 어떠한 그런 암살을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고 그 시대라는 상황은 항상 변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그 시대는 유신이었고 그 유신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성공한 게 아니죠. 성공했으면은 그 유신은 그 당시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 뒤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께서 대통령을 역임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네. 법이 어느 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은 네. 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개정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보시면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예. 인천의 효성동에서 전화하신 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또 전화 와 계십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락 안 돼 있습니까? 예.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이 한 분은 지금 각각 두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토론을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시청자 의견을 물리기 전에 강 변호사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도 결과적으로 그 실정법을 어긴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지금 소위 민주주의가 독재화돼서 민주정권 독재화돼서 독재자가 철권 통치를 한다 하는데 저항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소위 법률상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네. 그 4.19도 저항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재규의 행동도 가장 최소한도의 희생으로 민주회복을 한 저항권의 발로다 하는 게 제 변론의 말하자면 요체입니다. 그 저항권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그런 정도의 주장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물론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 생명이 한 5명에 6명인가 하는 사람이 생명을 끊고 유신을 철폐하고 형무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석방시키고 새로운 그 민주 회복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을 희생시키면서 그래 큰 민주 회복의 열매를 땄다. 이건 제가 소위 변호사로서 저항권의 전형적인 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이제 사형 선고했지. 왜 사형했냐? 우린 또 적어도 무기로 살렸으면은 지금도 나와서 다시 일할 수도 있고, 왜 죽였느냐? 그가 선한 동기, 결과도 좋고 왜 죽였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변호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 저항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변호사님 논리를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 가끔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 어느 지휘관이 좀 심하게 다루든가 그러면 사병이 그냥 쏴 죽인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사람이 쏴 죽이는 것도 있을 거고 두세 사람 공모해가지고 저 새끼 완전히 발라버리자 말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쏴 주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저항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논리는 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은 근대 국가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리바이탄이라는 그 책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유를 전부 100%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자유 100%를 주장하다 나면 만인이 되는 만인의 투쟁이 되고 버리고 말거든요. 50%를 딱 띄워가지고서는 군주한테 주어버리자. 그럼 군주가 말이죠. 그 인구수만큼 50%를 다 하면은 엄청난 독재가 되거든. 근데 그 군주도 사람인 이상 여러 가지 그 권력을 악용하는 수도 있고 뭘 해도 그걸 그런 게 있더라도 참고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낫다
것이 근대 국가의 논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그런 이제 차원의 논리는 근대 국가 논리의 하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근대 국가의 논리예요. 우리가 일단 어쨌든 간에 4년마다 한 번씩 또는 이제 그게 체육관에서 하던 어떤 형태를 하던 간에 선거라는 형태를 가지고서는 지금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항권이라는 건 혁명권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때 4.19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말이죠. 그게 부마 사태 정도에서 전 국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자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이지 두세 사람이 그 부하를 데리고 말이지 가서 암살하면서 이게 저항권이고 이게 국민의 대의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심각했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 난 뒤에 국민들이 야 잘했다 하는 분위기가 또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그대로 계속해 나가서 5.17 군부 무슨 그런 조치가 안 나왔으면 아마 무기징역이 됐을지도 몰라요. 또 파기돼 가지고 다시 재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5월 17일 날 현 대통령 잡아놓고 모든 그때 막 민주세력을 다시 새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한 겁니다. 철권 정치죠 그게. 그 엎드려 있다가 12년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대답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이 박정희 하나 제거하니까 전 국민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전부 석방하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저기 시청자 중에서 저 질문한 분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두환 정권이 나오고 노태우 정권이 나왔느냐 이게. 그거는 말이죠.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되는 논리가 아니라고요. 그 반대 세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연스럽게 토론을요. 이제 그 재판 과정이나 김재규 행위에 대한 법적인 논의나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넘어가서요. 11.26의 역사적 평가 쪽으로 넘겨야 지금 물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26이라는 뭐 그게 김재규든 뭐 어떻든 12.26이라는 이 사건이 그 뒤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에 유신 정권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이제 의미를 좀 평가를 해보면 우리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선 교수님께서 12.26이라는 이 사건의 평가 쪽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12.26은 하여간 12.26 국민 주권 회복 혁명이라고 봅니다. 네. 이건 사회 혁명은 분명히 아니고요. 하나의 정치 혁명이었고 위로부터의 정치 혁명이었는데 다만 그 반쪽 성공, 반쪽 실패한 네. 것이었다. 그 미완의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박정희 유신의 어떤 그 독재의 핵심에 있는 박정희를 암살했다는 데서 일단 성공을 했고, 두 번째 유신 체제에 있어서의 긴급 조치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결국 없애는 데는 결국 성공했지만 기본적인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혁명의 논리에서 패배한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의 비극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정치군인들 그 힘들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데 그 비극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에 이어져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광주 5월의 비극이 있어야 했던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것은 미완의 혁명이고 그것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어지는 그런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그 12.26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 김재규 전 부장의 명예회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의 명예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2.26이라는 사건을 평가하는 데 더 우리 관심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신부님이 생각하실 때는 12.26이라는 사건은 어떤 의미로 평가가 되는 네, 제가 늘 생각했던 내용은 어떤 시대든지 그 안위호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종교적 신념이기도 하고 이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그 권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그 시대 아무도 노를 말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자기 온몸을 던지면서 안위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유신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절대권을 상대화시켰다는 점, 그 뒤에 이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 다 감옥에 가시게 되었지만 그런 내용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그러면 우리들 국민들 심정에는 어떤 면에서 왕이랄까 황제적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 허상을 우상을 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게 이런 그 사건 속에서 국민들이 얻었던 그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직은 미숙합니다만 국민들이 한 단계 성장했다. 아까 송 교수님 말씀대로 물론 미완입니다. 그 미완의 부분을 저희들이 이 시기에 항상 보완하면서 그 부분을 또 보충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이 역사의 그 진전 원리였고 그리고 그 소수 의견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바로 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명예 회복과 12.6 역사적 재평가를 논의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아주 활발하게 이제 개진되어서 조작된 여론과 또 조작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세뇌됐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화시켜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이것이 그 11.6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이제 앞에서 김 교수님 주로 말씀은 이제 그 김재규의 직위, 또 상관에 대한 이제 저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실정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김 교수님 갖고 계신 이론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지금 12.6이라는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쪽으로 좀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외국 사람들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말이죠. 이 좀 편견인지 몰라도 우리가 민주화를 너무 빨리 달성했다. 왜냐하면은 서구의 절대주의 시절을 보면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렇지만은 몇백 년 동안은 말이죠 국민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라는 국가사관, 그리고 그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욕구보다도 개인적인 자유를 이제 자제를 하면서 그 공동체에다가 자기의 충성 전부를 바치는 것을 국민적인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말이지 완전히 체질화된 다음에 민주화가 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된 이제 그 경험을 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발전도상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국가 개념이나 국가 사관은 없고 민중 개념이나 해방 사관이 있는 거라 확 퍼트려요. 왜냐하면 억압 자체가 자기 민족의 그 억압이 아니고 자제로서의 억압이 아니고 이건 외세에 의한 착취와 억압이다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그냥 뭐 억압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근대 국가의 억압이든 외세의 억압이든 체질이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화가 너무 이제 그 빨리 되는 것이 오히려 서양 사람, 서구 사람들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아주 완곡한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저는 이 박정희 시절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했나 이걸 가만히 따져보자고요. 지금 북한 체제도 그거보다 조금 더한 체제지만은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체제를 영합해서 좀 더 잘해보자 말이지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착취당한다 말이지 저거 억압당한다 하고서는 한심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북한은 말이죠 그렇게 가혹하게 탄압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절에 정말로 미완의 근대화가 그때 중도됐거든요. 중도 좌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참고 기다렸으면은 저는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코스트가 더 줄어들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저기 강 변호사님이 쓴 그 브루토스 보니까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 때 얘기를 뭐 아니 로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시자가 그냥 이렇게 그 로마 같은 큰 국가를 그건 세계나 마찬가지 국가거든요. 그 국가를 이제 통치하려면 절대 권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암살을 해놓고 말이지. 그 다음에 자기는 로마 시민이 더 사랑스러워서 내가 은혜를 받은 시자보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말을 바꾸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이죠. 결국은 살지 못하고선 도망가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자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이상 가는 긴 이 황제 제도가 지속됐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즉 12.26의 평가를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부정적으로 그런 일은 가만히 둬도 올 수 있었던 일들을 너무 이제 아까 두 가지 이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얘기하면 혁명의 조루증입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강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12.26에 대한 평가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김 교수님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뭐 근대 국가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 참고 있어야지 어떻게 빨리 민주화돼 가지고 나라 망쳤다 막 그런 비슷한 표현하시는데 지금 그 당시에 유신 정권이 72년부터 7년 동안 아주 포갑적인 그런 폭력 집단입니다. 국가 조직이 그 당시에는 일제 폭력입니다. 그건 법이 아니고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걸 지금 유신의 소위 심장, 유신의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암살함으로써 유신이 딱 깨지고 국민들이 자유를 찾았다. 굉장한 발전입니다. 이게 발전이고 왜 그 후에 신군부한테 정권을 뺏겼느냐, 왜 12년 동안 허송했느냐, 이건 김용석 교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고 그 당시에 김재규 같은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뭉쳐졌더라면 그 후에 민주화된 그것을 결실로 해가지고 아마 삼김이 대통령 선거했을 수 있었어요. 김재규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 역량, 지도자들의 역량 결집이 돼가지고 김재규가 한 일을 그 다음에 이어나가야죠. 김재규한테 다 미룹니까? 김 교수는 그때 뭘 했습니까? 나도 뭘 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결국 전두환 신군부가 5.17이라는 강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또 국민들이 용기가 확 죽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2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네. 이거 우리 전체 정치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대통령 후보들 다 책임 다 있고 모든 국민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냥 뺏긴 것이 뭐 김재규 잘못한 거 네,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토론이 자연스럽게 유신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11.6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데는 유신 정권 평가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서는 이제 직접 표현은 하셨지만 유신 정권이라는 정권이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표현까지 해가시면서 할 일이 아니었고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봐서 서서히 갈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유신 정권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유신 정권 평가? 거기서 우리가 상황 논리를 이제 재현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말이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월남전 이제 철수하면서 완전히 위기가 극대화됐습니다. 극대화돼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말이죠. 남침이 이제 월남전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 말이지. 그래가지고서는 모든 걸 강화하고서는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적으로 완전 분열돼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또 4.19가 일어날 정도의 그 분위기가 되면은 이건 안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그 당시에 뭘 했느냐. 저는 박정희 정권 때에 들어가서 고문까지 당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다가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아니다. 이 체제를 떠받들어야 되겠다. 내가 고문을 당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사상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그 상황을 보면은 말이에요.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국내적으로 전쟁 때는 말이죠. 우리 후진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에도 완전히 이 폴리티컬 인테그레이션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정치적인 통합을 가지고선에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봐야지. 지금처럼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교수님, 네, 그래요. 왜 그 당시에 그거를 우리가 허용했느냐? 그때 상황 판단이 전쟁 위기, 그렇죠. 남침 위협 이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신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순 교수님은 유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외에도 뭐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기 경제에 대한 우선 하여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나가면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자꾸 일본 예를 들어서 저 국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저는 국가는 이제 김 교수님 자신이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강조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결국 국가주의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전통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라고 하는 건 국민이 있을 때 국가가 있는 거지. 아까 뭐 리바이어턴까지 설명하셨습니다만 왜 하필 홉스냐는 거죠. 군대 국가를 로크나 아니면 뭐 루소가 아니라 결국 프랑스 혁명, 영국, 그다음에 미국, 결국 시민혁명, 남북전쟁 뭐 모든 그런 것들이 기초가 국민의 어떤 기초 위에서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유신 정권이 왜 생겼느냐 그 정당성 상황 논리 뭐 상황 논리를 이해할 필요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전쟁의 필요성 북한이 분명히 소련 그 베트남 패방 이후 그다음에 북한이 굉장히 그 당시 힘이 있었던 측면도 상당히 있었고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존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그 논쟁은 뭐 두세 가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대표적인 시각인데요. 안보세요. 그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건지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 것인지 다른 데 있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샴페인 터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설사 순수 가정으로 박정희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보다는 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신 시대라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젊은 대학생들이 박정희 뭐 신드롬까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젊은 학생들 요새 머리 뭐 물들이고 모자 쓰고 수업 시간에 들어옵니다. 제 학생들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신 시대 1년만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주의 체제에 가까웠던 체제입니다. 모든 사회를 질식하는 그런 사회였고 정말 하다못해 머리 길이 스카트 길이까지도 국가가 제재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고 만일 박정희의 경제 발전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저는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박정희가 18년 독재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이 정도 천부를 만들었다 그러집니다만 스탈린은 20년 동안에 소련을 세계 두 번째 국가로 만들었어요. 스탈린을 존경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참 아이러니컬한 게 경제 위기, IMF 위기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병의 원인을 오히려 숭상하는 꼴입니다. 분명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국가 주도형 성장 모델이고 박정희 때문에 다 성공했다고 다 손뼉을 쳤습니다. IMF 이후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박정희 모형이 순수 모델로 결국 소련 모형이랑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 노동자들 누르고 그 다음에 인풋을 많이 넣으니까 나온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 IMF 이후의 원인이 뭡니까? 관치 경제, 재벌 체제, 모든 문제.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모형이죠. 단기적으로는 득을 줬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을 주고 만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박정희에 대한 참 잘못된 신화는 박정희가 경제를 키워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박정희는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네. 결국 박정희 말기는 정확히 김영삼 말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엄청난 중화공업화의 중복 투자에 의해서 결국 경제가 개판이 됐고 거기에다가 결국 IMF 위기 있었듯이 제2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마 지역에 결국 창원 지역에 가동률이 30% 이상 떨어지고 그런 데는 YH 사건 이런 것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는 결코 경제를 성공해놓고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가 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전두환 정권이 한 구조조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네, 유신 정권을 좀 비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청자 전화가 와 있으니까 전화를 받고 또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 준 시청자 여보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여보세요? 네, 저 70년생이거든요. 70년생이고 어디세요? 네, 충남 당진이에요. 네, 충남 당진에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근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분이 너무 기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가 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 시대에는 어쩔 수 그게 없습니다. 아니라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문제도 뭐 네. 정권은 따지고 할 게 아니고요.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국정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박정희 그렇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시고 싶으십니까? 비판하시고 네. 싶으십니까? 칭찬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우선 지금 충남에서 전화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은 입장이라는 것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부산에 사는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박 선생님. 예. 토론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시대를 네, 살아온 올해 46입니다. 네, 예, 그 시절에 과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폭거와 모든 그 정책을 지켜보고 한 사람들 같으면은 네. 오늘의 그 박 대통령의 그 경제적인 뭐 공과를 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그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감히 우리가 어디 심지어서 택시 안에서나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방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어디 누가 들을까 싶어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어느 공산국가가 그 정도로 심했습니까? 그래 김재규래는 한 사람의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페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땡겨졌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막았는지 저는 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의 박 선생님은 저희가 지금 토론에서 일부 나온 의견들처럼 당시의 인권 상황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김재규의 그 일종의 그 행위를 뭐 정당화하는 그런 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 갈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김 선생님 어떤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말이죠. 이게 그 유신 체제 때의 것을 오늘 다시 재현을 하는 뭐 영화라도 좀 보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고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 저도 그 당시에 가서 고문은 당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그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련과 똑같고 히틀러와 똑같고 북한 체제와 똑같다. 이거는 비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지성인이. 우리는 그 당시에도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고 훨씬 위했어요. 이거를 말이지 막 몰아쳐가지고 뭐 누가 미우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몰아쳐서는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신 체제가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발전도상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든가 공산국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나름대로 성공하고 그 나름대로 인정받은 체제라는 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세 분이 또 대강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그 최고 공직자가 이제 자기 상관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주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원수를 시해를 하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 이거는 앞으로도 찬양할 만하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와라. 살인 동조입니다. 이건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추기는 건 말이죠. 가만둬요, 그럼? 아니 그런 거를 부추기는 거는 말이죠. 김 교수님 독재해도 가만둬야 됩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렇게 그냥 아니 앞으로 독재자 나오면 죽여야죠. 김 교수님 시키는 거는 살인 교육이네요. 아니 안중근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저도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과거를 한번 잘 되새겨보자 하는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잘 되새겨 봤을 때 우리가 뭘 찾을 거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인권 상황을 잘 둘러보는 것도 과거를 둘러보는 것이고 그 당시에 무슨 남북의 긴장 상태를 보는 것도 또 역시 과거를 보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토론이 지금 다 과거를 잘 보자는 겁니다. 제가 좀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쿠데타를 했습니다. 쿠데타 그건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처벌받든지 해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까지만 받았지만은 그것도 민주당이 뭐 정치를 잘못해서 쿠데타했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장면 총리가 취임한 지 18일 만에 쿠데타 준비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무능해서 명분은 내중에 무능해서 한 것처럼 만들었지만은 그래가지고 18년을 통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정 이양하겠다, 안 하겠다, 다시 바꿔가면서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아시겠습니까? 유신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5년밖에 못합니다. 김현석 5년밖에 못해.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1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이 무슨 무능해서 쿠데타 한 게 아니에요. 18일부터 한 겁니다. 그래가 집권하면 됩니까? 부정한 권력을 잡으면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적으로 증거를 남기려고 교과서를 썼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문제들을 여러 가지 그 쿠데타가 난 상황을 제가 전부 기록을 해놨으니까 말이죠.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건 그렇게 매도할 게 아닙니다. 아니야, 글쎄 이건 네. 저 주장에도 거기. 네, 우리 김 교수님이 여러 차례 그때 상황으로 잘 좀 돌아가서 평가를 하자, 잊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함신부님이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함신부님 개인사도 좋고요, 네. 당시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네. 좀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평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렸을 때는 이제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 이제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커 보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거짓 역사를 배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많았는데 우선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야 될 것이 1945년 일본으로부터 그 이른바 해방이 되었었을 때 그것이 이제 해방이냐 또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한 이제 점령이냐 뭐 이런 문제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쉬운 거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근데 북한은 그 체제가 독재지만 한 일제 잔재는 깨끗하게 청산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우리 민족 사학자들이 저도 민족 정기로 볼 때는 북한이 더욱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 우리가 남한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어제 일본 총독의 앞잡이였던 사람들이 바로 관료가 되고 경찰 간부가 되고 그리고 장관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왔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5.16 군사 이제 쿠데타라든지 또 군사 정권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4.19 민주혁명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4.19란 말을 5.16 우리 박정희 유신 정권 때는 얘기도 못했고 기념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야 되고 또 그 이제 허구성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혁명 공약을 했습니다. 이 자기 공약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군인으로 간다. 근데 군인으로 안 갔어요. 헌법 바꿔서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바꿔서 2번 했어요. 좋습니다. 2번. 그런데 또 바꿔서 3번, 3선을 했습니다. 자기들 당 공화당원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3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1972년 7월에 남북대화 이른바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유학 중이었습니다만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직감이 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10월 16일에 유신 정변한 겁니다. 무슨 북한에 위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월남 패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72년 7월에 남북 공동 합의를 했어요. 몰래 이율학실을 이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을 얼떨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놓고 국회 해산하고 총칼 들고 탱커 놓고 그리고 일으키는 게 유신 정변입니다. 근데 그것도 유신이에요. 일본 용어입니다. 일본 궁극적인 용어. 하도 많은 용어 중에 유신을 갖다 택했어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김종필 이런 분들 머릿속에는 일제
아주 군인들의 그 정신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겁니다. 5.16을 이게 성공시켜 놓고는 일본 군가를 불렀대는 이야기들, 이거 우리가 가슴을 쥐고 통곡해야 할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 이 정변 이후에 긴급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스린 게 7년인데, 그때 74년에 203명 전직 대통령, 교수, 변호사, 또 학생들, 그냥 우리가 유신헌법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바꿉시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사형을 받은 거예요. 헌법 좀 바꾸자. 이거 너무하지 않냐? 저희들은 성당에서 기도하는 신부들 아니에요.